네. 5월 가족의 달 특별 강의 관계회복을 위한 존재 경청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11차, 10차 강의에서 존재 경청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존재 경청 특강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존재 경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 강의가 진행되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존재 경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서적인 결핍이 원인이 되어서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결핍된 그 자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 중에서도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 지난날에 그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로 인하여 현재까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꼭 필요한 관계 안에서의 정서적인 결핍,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중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행, 폭력, 자살, 외도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길까?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기에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공감하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열리고요. 그 공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각이 열리고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자기를 넘어 자기 자신의 그 자아성찰 여기 나오죠. 자기를 넘어서 세계로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그 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21세기가 시작될 때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피력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 시작할 때 경쟁과 적자 생존에서 협력과 평등으로. 자,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음,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공공적인 어떤 물건이나 또 자기의 집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통째로 대여를 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만 해도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에어비앤비 예, 그 집들을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사용하고 혼자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오고 또 요즘에 보면은 따릉이가 막 이렇게 아무 데나 막 놓여 있는데 아무도 그걸 주워가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짐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편리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쓴 그 고민과 고통스러운 관계를 보니까 마치 협력과 평등이 없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생각되고, 가족조차도 전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족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모르는 사람하고도 협력과 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이제 자연물과도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왜 우리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전쟁을 하고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아 성찰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성찰이라고 하면 여기 또 자아 성찰 꽤나 하신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뭐 코칭도 배우시고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시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많은 경험과 또 지식 그리고 할 만큼 해봤다라고 하는 생각들 애쓰고 수고한 자기 자신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게 되게 힘들고 지치고 부질없는 짓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지만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자꾸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열어놓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느낀다. 느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열리고 감성이 열리고 우리 오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타인을 느끼고 타인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느끼기가 뭔지 지금 잠깐 실험을 해보면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책상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또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 컵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또 따뜻한 차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렇게 차도 만져보고. 그러면은 이 느낌들이 이렇게 전해져 와요. 굉장히 다른 느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느낌을 느끼면서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차갑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막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자, 그것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자신이라고 보면 되세요. 여러분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어떤 것을 만나면 즉시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시 생각하는 삶은 느끼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생각 너머에 느끼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런 모든 사물들과 공간과 물건과 음식과 또 나무나 뭐 하여튼 여러분의 이 5가지 감각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냥 그 순간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잘 느끼기 위해서는 호흡이 함께 있을 때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느껴야 자기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타인도 느끼고 타인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자기 인식이 될 때만 바뀌어요.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자기를 인식할 때만 바뀌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인간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많은 고민들, 관계에 관련된 고민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누군가 때문에 그 관계에 얽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멈추고 나를 느껴야 돼요. 내가 참 고생한다.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 데니얼 골먼의 EQ 감성지능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신의 감정적 능력을 다룰 수 없고,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룰 수 없다면, 그리고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크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고통스러운 감정을 우리는 피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도 타인의 것도.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다음이 없어요. 지금 누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남보다 더 이 EQ, 감성지능이 더 발달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다 주름잡고 있어요. K 어쩌고 붙은 사람들 다 보면 다 어때요? 바로 감성지능이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공하고 싶으면 2% 다른 코치, 2% 다른 강사, 2% 다른 엄마,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느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기의 얼굴들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이 가는 아기의 얼굴을 한번 잘 선택해서 보세요. 이 아기의 얼굴들 중에 내가 너무 서럽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내 모습과 닮은 아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울어보지 않아서, 울음을 참아서 어떻게 우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얼굴이, 냉담함이 있죠, 냉담함.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얼굴이 냉담해요. 그게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세요. 많이 울어야 돼요. 어떻게 우는지 모르면은요, 이런 아가들 얼굴에 눈을 맞추고 그 아가랑 똑같은 얼굴 표정을 해보세요. 얼굴을 똑같은 얼굴 표정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입 쭉 내밀고. 뭔가 얘가 지금 빈정상했어. 이렇게 울어보세요. 이렇게. 음. 서럽게. 얘네들이 다 울고 있는데 다 뭔가 달라요, 이유가. 이유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말을 해야 하나요? 말 안 해도 알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좀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영화,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세요. 공감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드라마 이런 거 안 보는 분들도 많죠. 시간 아깝다고. 명품 드라마는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우리의 정서를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좋은 코치가 되려고 하시더라도 명품 드라마를 좀 보세요. 좋은 코치가 되시는데도 도움이 되세요. 자,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음, 여기 아기들의 아주 극적인 그 감정들인데, 어른들은 자기가 이런 감정이 될까봐 되게 두려워해요. 음, 여러분, 근데 어른도 이렇게 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울어야 돼요. 왜요? 너무 오래 안 울었잖아요. 열심히 사느라고. 그래서 40 넘고 50이 넘은 사람들은 좀 울어도 됩니다. 우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것, 깊이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성장학교 와서 코칭 공부를 하거나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하면은 다른 곳에서 배운 거랑 되게 다르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차이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수업 안에서 다양한 그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오감각을 깨우고 의식을 깨우는 그런 과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코치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이와 같은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존재 경청의 핵심을 소개할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존재를 존재로 바라보는 거, 존재 경청인데요. 오늘 오전에 한 수업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그 모두 다 거기는 끄고 듣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뭐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추측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무려 2시간 동안. 그런데 마칠 때 화면을 켜고 들었던 분이 켜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에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아이 셋을 키우는데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남편한테 막 투덜거렸대요. 전화해서, 내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요즘 너무 화가 나. 그랬더니 남편이 이랬대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 괜찮아질 거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싹 녹았대요. 자, 존재의 경청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어, 남편이, 당신 원래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잖아. 당신 원래 좋은 엄마잖아. 그 뉘앙스, 그 에너지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힘들지만. 네. 여러분, 존재 경청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져서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을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주봐야 돼요.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관계가 만들어져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좀 더 집중하고 서로가 마주보기 시작할 때 참 좋은 관계로 나아갈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은요,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보다 누군가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봐줄 때 훨씬 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자꾸 화만 내고 욕심 부리고 뭔가 삐죽삐죽 거린다면 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는 어른으로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나 한번 물어보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나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는 아내에게 당신이 원래 그렇지 않잖아. 당신이 애들을 얼마나 이뻐하는 사람인데 힘드니까 그렇지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힘들어서 그렇지. 당신 원래 애들 예뻐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아파서 그렇잖아. 라는 말 속에 당신은 원래 애들 사랑하는 엄마야. 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은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고민 중에 많은 분들이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가족은 원래 대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과 대화했나요? 하지만 우리 잘 자라요. 대화 안 해요, 가족은.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숨 쉬면서 그냥 가만히 뒹굴뒹굴하고. 근데 자꾸 누가 대화하자 그러면 짜증나지 않나요? 예, 전 짜증나던데.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가족이니까, 대충. 예, 여러분이 대화하고 싶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왜 대화하고 싶은지, 내가 왜 내 아들과 대화하고 싶은지, 내가 왜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지. 예, 언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또는 뭔가 따지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대화라고 크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뭐 다른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원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가족과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야, 너 오늘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나와서 먹어. 뭐 이런 거 하시라고요, 그냥. 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테레비도 보고, 같이 장난도 치고. 그게 가족이죠. 뭘 이렇게 정색을 하고 앉아서. 이런 거는 코치들이랑 하세요. 좋은 독서 모임도 나가시고, 네,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품위 있고 품격 있는 대화의 욕구를 채우시고 가족하고는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맛있게 먹으니까 이쁘네. 이런 거 하는 거죠, 가족은. 엄마 잘 먹었어요. 요 정도만 해주는 거죠. 가족과 자꾸 뭐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런 욕구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가족과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뭐 가끔 간혹 가다 그런 가족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가족하고는. 존재경청은요, 눈을 보고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과 아이가 눈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의 눈이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할 때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럴 때 이렇게 하나요? 근데 아마 이 선생님은 이 애한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애가 왔는데, 어? 반가워! 이러면서 그냥 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반가워!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는 원래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이러면 벌써 그건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반가워, 이러고, 예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라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의가 온통 이 아이 눈에만 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나가는 자녀들, 또 내 형제 자매들, 또 낯선 누군가, 나와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봐줘 보세요. 그러면 그 즉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까 낮에 산책을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4시쯤에. 한 1시간 정도. 우리 강아지가 앞으로 가니까 어떤 할머니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강아지를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쁜이가 있어서 우리 보리 이쁜이가 있어서 막 간 거였어. 이쁜이가 있었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그 유모차에 아기를 또 데리고 왔어요. 한 할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오고 한 할머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리가 이쁜이를 보고 달려갔구나. 그랬더니 그 강아지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가 저를 보더니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
이쁜 애기도 있네. 이랬어요. 이쁜이 애기도 있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쁜 애기를 데리고 있던 애기가 사실은 이쁜 애기는 아니고 그냥 보통 애기였어요. 보통 애기. 그런데 예쁜 거잖아요. 다 생명은 다 이쁘니까. 전 다 이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제 반응을 보더니 둘이 막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이쁜 애기래, 뭐, 이쁜 강아지래,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는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무장해제, 환대의 자세로 다가갈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뭐, 대화 좀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대화하자는 게 아니고 싸우자 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임 기너트라고 하는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신 선생님이신데요. 부모 교육의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모든 감정과 소망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얘기해요, 책에. 아이가, 어, 제가 사례를 다 기억 못해서 그냥 제가 바꿔서 할게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사례인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31가지 파는 가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거야. 나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만약에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그 뭔가 계획적이고 그러신 분이면 어떡하죠? 화가 확 나겠죠. 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다 사? 너 그렇게 하면 배탈 나. 뭐 병원 가부터 해갖고 돈이 어딨냐부터 해갖고 막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막 대서 아이에게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감정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아이스크림 31가지나 있으니까 너무 좋지. 31가지 다 먹고 싶구나.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은 엄마가 딱 2개 살 만큼 돈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2개를 살 수 있어, 우리는. 오늘은 2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와서 31가지를 우린 다 먹어볼 수 있을 거야. 오늘 2가지 살 수 있는데 어떤 걸 사고 싶어? 이렇게 아이의 소망과 감정과 함께 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아이의 잘못된 어떤, 뭐 잘못이라고까지 할 건 없죠. 어쨌든, 행동을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뭘 얘기할 때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돈이 얼마나 든다, 막 이런 거와 함께 하지 마시고 그 기쁨, 놀라움, 호기심, 그런 것과 함께 하신다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죠. 음, 우리는 존재 경청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작고 연약한 아기였던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엄마였을 때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작고 여린 아기였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우린 모두 이런 작고 여린 아기였어요. 작고 여린 아기는 누군가 이렇게 만져주고 눈을 맞춰주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죠.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된 이 실험실에 아이들을 눕혀놓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키웠는데요. 실험실 아니고 거기가 이제 그 실험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 이제 보육원, 타가소 이런 데서. 근데 아이들이 막 죽는 거예요. 오히려 위생 상태가 안 좋지만 누군가 사람의 손을 타고 만져주고 이런 데하고 다르게. 그래서 왜 그런가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은요, 누군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눈을 마주하고 만져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대요. 죽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른으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건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봐주고 또 아주 어린 시절에는 만져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부모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훌륭한 부모처럼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부모가 아닐지언정 또 다른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마주봄, 바라봄, 그리고 안아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가 서툴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건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존재 경청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주변이 흐릿해지면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 또 몸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 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게 존재 경청인지 모르고 우리의 무의식이 그때는 아마 무의식이 보는 방식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더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좀 더 깨끗한 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너무나 외로운 삶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어른으로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내면의 자기 자신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깊이 대화하시고 연결됨을 경험하시고 스스로에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멈추시기를 바래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음, 어린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 돌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살이 넘은 아이도 우리는 자기 생각이 생긴 아이라는 거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미운 3살.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청년 자녀를 내가 아직도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집에도 청년 자녀가 있으니까요.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선택한 건 누구인가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해요. 내가 좋은 엄마, 착한 엄마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쩌면 반드시 가르쳐야 할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우리 아이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건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많은 부분 제가 선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서적인 유대를 만드는 게 먼저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막 울고 떼쓰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절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저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 내가 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진실되게 느낄 때 그 정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자기를 위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야단치고 훈계해서 바뀌지 않아요. 아이가 나와 그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다면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하는 말이나 몸짓,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어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소곤소곤 다 얘기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악을 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소곤소곤하지만 제가 어떤 강의장에 가면 목이 다 쉬어갖고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아? 나를 왜 부른 거지? 뭐 이런 강의장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라도 거기에 도달하고 싶어서 막 정말 막 소리를 좀 이렇게 높이고 막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면 목이 막 쉬어갖고 와요. 아이들이 왜 폭력적이 되고 왜 소리를 높이고 왜 마음의 문을 닫냐면 오랫동안 부모는 부모대로 애쓴다고 애썼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소통되지 않는, 도달되지 않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서적인 유대를 회복하고, 그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아이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게 돼요.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봐. 어디서 버릇없이 그렇게 얘기해?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엄마가 아이를 무시하고 있고, 엄마가 큰 소리를 내고 있고, 엄마가 욕을 하고 있고, 엄마가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겐 뭐가 배워지냐면 비난하기가 배워져요.
욕하기가 배워져요. 큰 소리 치기가 배워져요. 그래서 먼저 해야 돼요. 뭐든지 변화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내가 온유함으로,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방식이 아이한테 배워져요. 아이들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배우고 있는 걸요, 지금. 그죠? 여러분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런데 아이는 어때요?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으로, 몸으로 가르쳐 주세요. 음,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가끔 많이 아주 자주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무의식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높여야 돼요. 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롭다, 가난하다, 질병 때문에 힘들다, 또 어떤 관계,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이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외로운 거, 사람들과 관계가 없으면 외롭죠. 또 자기 자신과 연결이 돼 있으면 하나도 안 외로워요.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시간을 지내고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죠. 저는 강의할 때만 말을 해요. 강의할 때만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아무하고도, 거의. 친구들하고 아주 조금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하나도 안 외로워요. 바빠 죽겠어요. 혼자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만 회복돼도 우린 외롭지가 않아요. 또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도 그렇죠. 가난은 내가 세상과의 관계 맺기예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요. 아이디어를 내서 저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하겠다.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막 파세요, 여러분. 뭔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게 팔린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거니까 좋은 일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걸 못하면 가난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러면 가난해요. 그리고 질병, 자기 자신을 잘 못 느끼고,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 병에 걸리기 쉽죠. 여러분은 혹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타인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 믿는 신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창조가 돼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외로움과 질병과 가난이 세트로 오겠죠. 선물 세트로. 타인은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작복작한 그 속에서도 함께 다정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면은 좀 관계가 좋아질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이제 NLP 치료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요, 1초에 5만 단어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대요. 우리의 무의식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필터가 있어요. 내면 필터가 있어서 이 내면 필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태도, 가치관, 신념, 과거의 기억, 평소의 판단, 사용하는 언어, 또 메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삭제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되어서 원래 전달되어서 들어왔던 거랑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식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건 또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왜곡이 심한 사람들, 삭제가 심하고 일반화가 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의식 과잉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아무리 노력해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자꾸 뭔가 실패하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정보, 내면의 필터, 삭제, 왜곡, 일반화, 인지된 현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감정, 행동, 말 등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무의식이 관여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화하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삭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왜곡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끊임없이 알아차리시면,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그러니 내 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단지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라는 거. 저 사람의 진실이 훨씬 더 좋은 진실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남편이 되게 어리석고 황당해 보이지만 남편이 볼 때는 내가 어리석고 황당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진보죠.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그 오픈 채팅방 처음 열면서 7개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1인 기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또 성장에 있어서 제가 13년의 로드맵을 이렇게 강의에다가 쓰면서 1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의를 올렸는데 그건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그 우리 위에 머리 뭐죠? 공지사항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PDF랑 영상이랑 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삶을 완전히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 즉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불평과 변명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모든 불평과 변명을 멈추는 거예요. 즉시. 정말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불평을 해도 마땅하다라는 상황조차도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불평을 멈춘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죠? 일하기 시작하죠. 불평을 멈춘 사람은 책임지기 시작하죠. 불평을 멈춘 사람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평을 멈추는 거, 변명을 멈추는 거, 그리고 기꺼이 책임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리더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의 숨소리마저 관리하고 통제하세요. 우리는 숨 쉬면서 불평하거든요. 아, 씨. 이렇게. 그것도 통제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불평과 변명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라.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이 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자식이 말 안 듣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의 무의식이 원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 무의식이 원해서 일어나요. 무의식이 원해서. 무섭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드라마를 만약에 계속 쓰고 있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하신다면 엄청나게 성장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그 드라마를 새롭게 쓸 수 있어요. 당신이 그것을 쓰는 주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 드라마가 누군가 때문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음, 물론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감동을 받아서 좀 바뀌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드라마를 쓰는 주체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드라마를 새롭게 쓸 수 있어요. 만약 쓰던 드라마를 계속 쓰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럼 또 바뀌어요. 안 좋아하거든 이러면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아서 그렇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무의식이 원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해도 변한다고요. 아, 내가 이런 걸 원했었나 봐. 근데 지금은 원하지 않아. 지금은 다시 새롭게 써볼 거야. 예,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 질문은 존재의 변화를 촉진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인과 주인, 하인과 주인의 관계. 내가 계속 무슨 시다바리도 아니고 식모도 아니고 막 하인 같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하인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것을 결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즉시 되실 때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희생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우리의 경험이에요. 불행하고요. 안 될 이유를 매일 찾아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을 멈추질 않고 그리고 충족되지 못한 비극적인 인간관계가 악순환이 돼요. 왜요? 난 희생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이게 희생자의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존재 경청자로 살아갈 때의 삶이에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인정과 칭찬을 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이 모두 다요. 나에게 따뜻하고 타인에게 따뜻하고 나에게 다정하고 타인에게도 다정하고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희생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움 받는 거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도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누릴 자격도 있어요. 공부할 자격도 있어요.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300만 원인데요. 계속 오를 거예요. 그거 받을 공부할 자격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에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삶을 개선하세요. 바뀌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투자하고 3천만 원 이상 억대 연봉이 되실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배우고 성장한다. 이게 바로 존재 경청자예요. 존재 경청자는 이제 베푸는 삶,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그렇지만 나도 연약하고 나도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자,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와 같이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았던 많은 이들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앞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자, 우리 아까 아기 이야기했어요. 막 갓 탄생한 신생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든지 계속해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배우지 않은 건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는 배우기를 자꾸 멈칫멈칫할까요? 좋은 가족을 만드는 거, 좋은 어른이 되는 거, 멋진 대화를 하는 거, 인생 이막을 새롭게 열어갈 도구를 배우는 거, 그 모든 거 다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돼요. 마음을 진짜 안다는 건 정말 고통을 겪어봤는가? 정말 치유가 일어났는가? 정말 성장했는가?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모든 영역에서 경험이 다채로운 리더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저를 만나셨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평생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에 힘을 썼어요. 음, 평생 그렇게 살면서 또 삶에 닥친 위기가 있었을 때는 그 위기를 또 통해서 위기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위기를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면서 또 그것을 기쁨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이막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음, 준비가 되셨을 때는 배우세요. 그리고 모든 기회는 계속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3년씩. 그러면은 기회는 다 떠나갑니다. 왜 3년씩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존재경청 워크샵을 준비했어요. 5월 20일 날 존재경청 워크샵은 오전 10시에서 6시까지 열려요. 원데이로 열리는데요. 하루 동안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하루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봤더니 우리 카페에 3일, 이틀간의 워크숍, 마음성장 워크숍, 마음성장 코칭이 2days 워크숍으로 열렸는데 그 이틀 동안의 워크숍에 참여하신 우리 코치님이 코치가 되셔서 이제
오랫동안 코칭을 배우셨었는데 이제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장 보고서 올려놨는데요. 이틀간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의 방향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틀간의 여정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 거예요. 또 이거는 하루의 과정인데요. 저는 이 과정을 선교사님들에게 좀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오픈 채팅방 참여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거는 오늘 과정 끝나고 공지를 오픈 채팅방에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온전하고 해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존재다. 코칭 철학인데요. 여러분이 써주신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런데 전제는 이래요.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존재 경청자가 어떻게 사람을 보는지 제가 몇 가지 모델을 보여드렸죠? 이렇게요. 이렇게,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잠깐 멈추셔야죠. 그들에게 가는 에너지를. 그리고 자기를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느껴요. 우리가 싫은데 좋은 척하면 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는 착한 척 하지 말고 멈춰야 돼요. 우리가 싫은데 착한 척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고집이 센, 여동생, 7살 차이인데도 나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왜 어렵죠? 그 뒤에 나와요. 왜 어려운지. 부모, 형제, 조카에게 막말을 해도 그저 듣고 있거나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계 질서가 깨어져 있고, 경계가 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세상과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는 아니면 늘 근데 이 동생이 이렇다는 건데요. 동생이 이런데 어른인데 같이 살고 있나요? 같이 살고 있다면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성인 어른이, 같은 어른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받거나, 네.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 어른이 다른 어른에게, 그것도 언니에게 이렇게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외부의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족 안의 질서가 깨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족 스스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다행히. 그래서 이럴 때는 외부의 어떤 좀 지혜가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동생도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순응하고 척박하게 산 내 인생이 우스운 건지, 이것은 선생님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는 그걸 알아차려요. 그 무의식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상대의 무의식이.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요. 무의식이. 무의식은 언니와 동생도 없고 어,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했죠. 난 어떤 사람인가. 자, 어렵고 척박하게 살아냈고 또 동생도 이렇게 돌보고 있는 내가 왜 우스울까요? 우습지 않아요. 선생님은 충분히 이 살아낸 인생 자체를 스스로 격려하고 잘 살아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조카들,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내시고 우습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동생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언니한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 무덤을 네가 판 거라 이런 식으로. 정말 밉다가도 어렸을 때 옆에 있어주질 못한 죄책감. 이것도 어렸을 때
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면 부모님이 느껴야 할 죄책감이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있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님이 느껴야 할 죄책감이 아닐까 싶어요. 언니도, 언니도 뭐, 언니가 이렇게 이만큼 지금까지도 느낄 만한 죄책감일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넘겨짚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마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여동생에게 제가 지친 건지, 당연히 지치죠. 이거는 뭐, 잠깐만 이렇게 해도 지칠 것 같아요. 음, 자,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 치유에 가는 나의 이 여정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건지 선생님도 뭔가 치유의 여정을 겪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동생을 같이 산다면 내보내고 따로 살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사는 게 어렵다면 어쨌든 대화하기를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네가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은 이제 욕을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시끄럽다 이러고 시끄럽다. 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언니가 변했네, 어쩌네, 그러면, 그래, 사람은 변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 대꾸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막말을 할 때는 단호하게 그것이 맥락상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 판단을 하셔서 맥락상 옳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른, 그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거,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머지 이 사람 모두가 다 힘들어요. 선생님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 힘들 거예요. 아이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동생이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이거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제가 막 누구한테 자꾸 화를 낸다면 저도 제가 치료받아야 되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어, 그래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남편과 대화 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앞에 이런 부분, 여러분 걸 다 읽고 앞에 강의에 녹였어요.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게. 해결점을 찾으셔갖고, 찾으신 분은 오늘 오픈 채팅방에 내가 이런 해결점을 찾았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편과 대화 시 오늘 시간이 오바됐는데 여기 써주신 거 그래도 조금 읽어보고 할게요. 자, 30분까지 읽어보고 바쁘신 분은 나가기 하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남편과 대화 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음. 자, 그 다음에 남편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 선생님 보세요. 제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면에. 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이렇게. 그러면 남편은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또 이런 게 있네요. 자, 남편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결과만 말하면 돼요. 예, 이 사람과 왜 과정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결과만 얘기하세요. 여보, 하고 그냥 결과, 할 말 딱. 네, 할 말 딱 하세요. 그러려면 나는 그게 안 되는데요. 정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마음성장교 존재경청 연습이 있어요. 그 메모지가. 그거 연습하면 되는데, 세 줄.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결과를 준비를 하시고, 그 사람하고는 결과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일단 다툼이 없어지죠. 그다음에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욱하고 말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욱하죠. 근데 막말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드라마를 계속 쓰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그걸 원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 예, 저 같으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할 것 같아요. 이번 달 생활비 얼마 주세요? 이런 거 하고. 토요일 날 어디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남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요?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타인과 세상을 믿잖아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앞에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해요. 아이가 영향을 받을까 무서워요. 자,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의 언어도 이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존감과 관련이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 자녀와 아내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요. 왜? 자녀와 아내는 자기 자신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존재 경청을 꼭 하셔야 돼요. 일단 선생님은 말을 하기를 멈추시고요. 남편과 대화를 한다거나 상의를 하는 걸 멈추시고 그냥 아까 그 선생님이 아이를 보듯이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마주보기가 안 되면 그냥 바라보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 거면 아이 아빠로 그리고 어 햇님과 바람에서 그 햇님이 옷을 벗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할 것만. 따뜻하고 온정적인 주의와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선생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이분은 한 번도 그런 말을 못 들어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친절하고 다정한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씨까지도 다 바꾸게 돼요.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씨, 가족의 말씨를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하고 있잖아요. 음. 저도 하고 있어요. 저는 무려 15년 동안 어, 대화를 하지 않는 남편과 예,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모든 고민과 고통이 제 고통보다 살짝 덜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음, 선생님이 굳이 이 좋아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얘기하세요. 할 얘기만. 꼭 할 얘기만. 그러면 저 여자가 왜 저래? 이러면서 바뀔 수 있어요. 자, 교회에서 맡은 오세반 아이, 청개구리 모두군요. 청개구리들은 귀여운데. 호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 네, 호기심. 마음을 잘 읽고 잘 지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존재경청 배우고 싶어요. 존재경청 경험 없는 부모는 자기 아이의 존재경청 어떻게 할까요? 네, 자기 존재경청부터 하세요. 엄마 존재경청부터. 매일 거울을 보고 내 안에 올라오는 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사랑도 못할 거야. 이런 말이 올라오면 아니야. 사랑받지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세반 아이는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계속 천방지축 호기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정서적인 것들은 공감해주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볼 수 있어? 이러면은 아이들이요,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속까지 다 이렇게, 친절해지시면 되는데,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는 작업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세반 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얘가 청개구리 모드네 이러는데 걔한테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거예요.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한 엄마. 자, 억울한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코치님 배웠잖아요. 억울한 사람 어떻게 해요? 엄마 억울하지. 엄마 참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억울했을 거야. 그런데 그 억울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대? 참, 우리 엄마 대단하다. 그런 얘기들이 마음을 다 풀어지게 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학교를 많이 안 나오시고 진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어렵게 사셨어요. 친척 집에서.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순자 씨예요. 이순자 씨. 우리 이순자 여사 정말 대단해. 내가 아는 어떤 위인보다 최고로 대단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나 이렇게 잘 키웠대?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 엄마가 흥치풍해요. 잘 크긴 뭐가 잘 커. 막 이러면서.
홍시뽕 하는데, 기분은 좋아해요. 예. 엄마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 그 억울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울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현재의 어떤 기쁨, 감사를 나누는 거죠. 어, 다음은요.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는데, 네,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 어머니와 대화하고자 하면 아들 얘기 듣지 않고 무시하는 언행에 관계가 힘들어진 상태예요. 치매 상태가, 치매 증세가 있는데 관계 회복 가능할까요? 그랬어요. 어머니와 아들은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회복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언제든지 토라졌다가도 엄마 이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엄마와 자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옆집 할머니가 치매예요. 88세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자식 얘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치매 걸린 노인네를 그냥 무슨 얘기를 하냐. 아마 옆집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치료할 단계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보이시고 이러니까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옷에 5살짜리도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88세 어르신은요, 그 살아온 시간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얽혀서 다른 사람 말 듣겠어요? 저도 안 듣는데. 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돌보듯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엄마니까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모시는 것도 힘든데 또 치매에 또 뭔가 그 무시하는 언행을 하시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친절하게 하는 게 방법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음,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한 번 당했어요. 제가 우리 강아지가 막 이렇게 오줌을 아무 때나 싸갖고 보리 멍충이처럼 오줌 왜 이렇게 싸? 그랬어요. 나쁜 말 했잖아요. 무시하고. 멍충이처럼 오줌 자꾸 그렇게 쌀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멍충아, 멍충아 이리 와. 우린 그냥 멍충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자, 무시하는 말은 그대로 돌려줄 때 엄청난 파워로 다가와요. 저는 그냥 장난스럽게 멍충이처럼 왜 오줌 그렇게 싸?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그대로 저한테 돌려줬어요. 당신이 이 애한테 멍충이라고 해서 우린 멍충이가 됐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걔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분에게 우리 선생님께 이렇게 무시한 언행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럴 수 있죠. 근데 엄마는 치매 증세가 있으시고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고칠 수 없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구나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자, 강박 불안 되게 많아요. 자, 우리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박 불안증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며 생활하기 위해 하는 일 없이 독신으로 지내는 중년 남자를 모임에서 봐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시름과 자기 무능감, 혼돈으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여기 이게 질문이고요. 밑에는 이제 다음에 이런 거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같은 거군요. 네, 그 사람의 무례한 말과 태도에 화가 나고 그의 장애로 인해 사회성이 유아 수준인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조금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면 모임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다. 자, 우리 선생님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장애 봉사. 자, 그런데 봉사하러 갔지만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죠. 충분히 들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연민과 불쌍함, 측은함으로, 존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바쁘신 분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니까 또 내일을 위해서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는요, 1월에서 4월, 5개월 동안 팀원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팀원이 연가를 내거나 병가, 소소한 업무 보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직속 상관인 저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저를 무시하고 바로 최종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혹시 내가 속이 좁다고 뭐 말을 들을까? 또 다른 무시를 당할까? 예, 감수하셔야죠. 감수하고 정돈을 하신 다음에 단호하게 그게 회사의 규칙이고 룰이라고 한다면 그 룰을 얘기하시면 되세요. 누구씨 지난번에 병가 낼 때, 연가 낼 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당황했어. 많이 당황됐어. 그거 절차를 지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걸 얘기할 때 선생님 마음속에 제가 또 나를 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겁낼 수 있는데 정해진 규칙이라면 우리는 그냥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깨끗한 의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네. 회사 사람들 프로젝트, 관계 틀어짐 이렇게 하면 제가 뭔지 모릅니다. 오늘 답을 찾으셨길 바래요. 현재 개인적으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교회 식구들 중에 네, 이거는 세상 필요 없는 고민이니까 하지 마세요. 내 식구도 어떻게 못해요. 남의 식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일단 되게 많아서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음, 친정 엄마의 최근 간병과 치료비, 생활비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쭉 돌아보니 나를 포함해서 사형제 모두가 나르시스트 성향의 엄마로 인해 상처받았고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1년에 한두 번씩 입원해야 하는 조울증 아빠를 돌보며 우릴 버리지 않고 살아준 친정엄마를 계속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포장하고 상처받은 날 직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엄마의 간병을 하며 엄마가 내뱉는 말들을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은 중요치 않고 엄마가 모든 상황에서 교묘하게 우선시 되도록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인지되는 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리고는 노인네한테 뭐 하는 짓인지 싶어 그 후 깊은 우울감과 슬픔이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네요. 50에 진입한 중년이 이렇다니 괜찮은 척 잠재워둔 어린 적 내가 여전히 한 구석에 있다 불쑥 튀어나와 삶을 헤집고 있네요. 음,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때론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제 피하지 않고 여전히 고향집 한 구석에 불안해하며 울지도 못하고 손가락 빨며 떨고 있는 나를 만나러 가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고 싶네요. 그리고 난 후 건강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넨 후에 인생 이막의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선생님,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바뀌냐면요. 그냥 이걸 하세요. 인생 이막을 지금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때 중간중간 슬픈 내가 만나지고 또 어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모습이 또 보여지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하고 싶은 걸 지금 하세요.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50이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 엄마 이제 안 돌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이렇게 하세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고마운 걸 아셔야 되는 거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착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단호함으로 그분들을 또 돌보실 거니까. 그리고 내 인생 이막에 더 많은 힘을 쓰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울면서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잘해요. 자, 외도로 인한 마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않는 것 같아요? 안 와요? 그거부터 정하세요. 남편의 외도인지 아내의 외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아니면 본인의 외도인가요? 뭐 주어가 없어가지고 외도로 인해 마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않는다 이렇게 쓰세요. 명확하게. 마음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의 정리가 되는 건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또 내가 스스로 나를 찾아 나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 쉽다가 아니라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나를 찾아서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러든지 만들기를 이제 시작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두 발로 서고 싶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셨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가 되게 좋은 일일 수 있죠. 왜? 내가 스스로 나를 찾아 살게 하고 내가 내 두 발로 서서 주인으로 살게 하는 시작이 된 거니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 외도. 똑같은 거예요, 다.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외도에 빠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부에 빠지세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싶다. 지금 만약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이용하셔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독립해야겠다가 이혼할 거면 독립을 하는 거고, 이혼하지 않을 거면 충분히 이용하세요. 이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다 이용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사세요. 음, 별일 아니에요. 왜도 별일 아니에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15년 동안 공부하세요. 공부. 슬프죠. 슬프고 괴롭고 슬픔과 괴로움을 충분히 느끼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거 다 돼요. 스스로 나를 찾는 것도 되고 두 발로 서는 것도 되고 경제적인 자유도 되고 이게 다 됩니다. 공부하세요. 자, 그 신경을 끊고 거기에는 그지 같은 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이제 예, 공부하세요. 자, 그다음에 아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아들 원래 단답형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 잘하고 있어요. 엄마만 잘하면 되겠어요. 엄마도 단답형으로 하세요. 네. 아들 밥 먹어? 싫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네. 저는 맨날 아들이 얘기하러 오면 아내가 시끄러 시끄러 꺼져 꺼져.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쿨하게. 예, 쿨하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자, 자꾸 대화하려고 하지 말자 그랬어요. 네. 어,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무척 상냥하고 매너 있고 친절한 내가 아까 나온 그 아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나와 내 가족에게는 무표정과 함께 언어로서 기를 죽이듯 말하는 모습이 너무 싫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좋은 말을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아주 끊임없이. 그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족 모두 다 좋은 말에 대한 모델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남편도, 나도, 우리 아이도.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좋은 말을 하는 모델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또 큰아이 친구가 큰아이에게 바보라고 놀리는 모습을 종종 보았고 양아치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안에 없는 생각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흠? 이러고 웃어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근데 선생님 자녀 큰아이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생님 자녀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것부터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제 아들에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럴 것 같아요. 왜요? 내 아들은 바보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니까. 그게 너무 명백하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 뭐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이럴 것 같아요. 코웃음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 진짜 화가 났어.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응? 이러면서 야단쳐야죠.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른. 든든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린 좀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욕 중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어른이니까요.
네. 큰아이는 그 친구는 원래 그렇다면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큰아이는 자기가 양아치 아니니까. 자기가 바보 아니니까. 엄마 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글에 쓰여 있는 대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내 아이에게 내가 건강하고 좋은 어른, 지켜주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죠.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좋은 대화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아들 멋지다 맨날 하세요. 우리 아들 예쁘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예쁜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쁜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예쁜이 뭐해? 예쁜이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좋은 입에 이렇게 붙는 닉네임을 해서 자녀하고 다정한 대화,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의 불안으로 대하는 건 아닌지 고민된다. 네, 고민되면 멈추세요. 오늘 배웠죠? 네, 즉시 멈출 수 있어요. 즉시. 만약에 즉시 멈춰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불안을 좋아하나? 우리는 충분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왜요? 그런 상태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편한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가? 내가 내 아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걸 좋아하나? 아니다라고 하면은 즉시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면 내일 또 결심하세요. 내일 바꿀 수 있어요. 하루 동안. 그리고 또 하루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뀔 거예요. 네. 지인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었대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구워주는 거죠? 그냥 줄 만큼 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더니 돈을 안 갚으셨나 봐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었으나 마음을 내려놓았대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인이잖아요. 돈은 벌면 돼요. 그렇지만 지인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만큼만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내 삶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뿌듯할 만큼. 지인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쪼잔하고 작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욕구가 충족되셨어요. 지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얼마나 근사해요. 그리고 갚지 못했을 때 또 그것도 내려놓으니 내가 얼마나 근사해요. 선생님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근사해졌잖아요. 부족한 지인 덕분에.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게 똑같다. 주는 것과 받는 건 똑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받아줘서 고맙죠. 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서로서로 부자 될 수 있게 응원하세요.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갖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안 가지면 돼요. 네. 근데 이 말은 또 뭔가요? 다른 사람들과 두루 지내게 되면 얻는 게 더 많은 듯하다. 뭘 얻죠? 네. 뭘 얻을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얻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관계를 굳이 안 갖고 싶으면 안 가져도 돼요. 경청에 있어 공감을 잘 못해 줌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 함께하는 교사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공감 표현법이라고 해야 할까? 그냥 듣고,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하려면요, 말을 멈추고 오히려 아까 표정을 따라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가슴 아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먼저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함께 하면서 그것들이 진짜의 감정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공감자가 되는 거겠죠.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타인의 말에 많이 상처받고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네. 분노 조절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끼세요.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그 상처받은 나와 함께 울고 분노하세요. 분노는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러면 초연해지죠. 네, 그게 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초연의 단계를 넘어서 감정을 느끼는 자로, 네, 감정을 잘 느끼는 자로 사는 게 훨씬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많이 상처를 받는다면 왜 상처를 받을지를 자꾸 들여다보시고 상처받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당분간 선택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요. 남편이 라떼는을 외치며 이기적으로 굴고 기대는 게 힘들다. 큰아이의 분노와 감정 조절, 아기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모든 가족이 답답하다. 예, 이거 다 컸잖아요, 지금. 시끄럽고 알아서들 해. 이렇게 하시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큰아이도. 시끄럽고 알아서들 해. 난 여기서 혼자 있을 거야.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패턴이 안 만들어져서 어려우시면 그런 패턴 만드세요.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사는. 그리고 물어보세요, 여기도. 내가 내 큰아이를 아기처럼 보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쟤를 아기처럼 보면요. 영락 없이 아기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창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는 보고 듣고 생각하며 말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도 읽으세요, 지금.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나는 나이고 나는 괜찮다. 내 아이도 괜찮고 내 남편도 괜찮다.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봐줄 때 그래요. 아까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들에게 경계했다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예쁜이 강아지도 있고 예쁜 애기도 있네. 그랬더니 막 웃었다고요. 누군가 웃으면서 다가올 때 좋은 마음으로 인정과 칭찬을 할 때 다 바뀔 수 있어요. 오래된 패턴도 녹아내려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 실험해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다 실험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관계 회복을 위한 존재 경청 특강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반복해서 다시 보셔도 되고 10강, 11강 그 자존감 특강 올려놓은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관계 회복 존재 경청이 어떠셨는지 꼭 글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이렇게 남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차례예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기를 완성하는 그런 이번 특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해요. 늦어서 오늘은 질문을 못 받는데 다음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